안녕하세요. 세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가장 간절한 순간 손 내밀어준 사람을 잊지 못하듯이 그 반대의 상황도 오랫동안 기억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연자님의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을 가지고 계실지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둘을 혼자서 키워낸 여성입니다. 남편은 둘째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하던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죠. 그때 제 나이가 33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함께 놀던 동네 친구였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고등학교를 타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타지에서 을지될 것이라고는 서로뿐이었기에 저희 둘은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했습니다. 남편은 대학을 진학했지만 저는 집안 사정상 바로 취직을 해야 했죠. 그 때문에 잠시 서로에게 소원했던 적도 있기도 했어요. 이대로 헤어지나 싶을 정도였지만 그런 상황이 저희를 멀어지게 하지는 못했답니다.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자마자 제게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분은 양가 통틀어서 아무도 없었죠. 다들 한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니 부모님들끼리도 호용호재하는 그런 사이였거든요. 그렇게 결혼한 저희는 남편의 회사 근처에서 작게나마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라고 하나요? 곧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과 저는 정말이지 행복 그 자체의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고 저 역시도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집에서 잡다한 부업을 끌어와 일을 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맨손으로 시작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에 살림을 늘려가는 재미가 쏠쏠했죠. 첫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남편은 첫 아이를 끔찍하게 아꼈는데요. 특히 쉬는 날 낮잠을 잘 때 보면 아이를 배 위에 올려두고 토닥거리며 잠을 청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가장 사랑스러웠던 장면으로 남아있죠. 둘째는 꽤 텀이 길었습니다. 첫애가 6살이 되어서야 생겼거든요. 그 사이에 저희 가족은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죠. 남편은 역시나 둘째 소식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있었으면 했었는데 꼭 딸이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딸이 너무 좋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새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행복할 것만 같았던 순간은 너무나도 짧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태어난 둘째를 몇 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현장에 감독으로 갔다가 벌어진 사고였다고 해요. 건물에서 쇠파이프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더 크게 다쳤다고 들었죠. 저는 그때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는데 장난인 줄 알았어요. 다들 저를 놀리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죠. 그 사람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애들을 두고 저를 두고 갈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도 다른 사람을 잘 챙기기로 유명했던 남편은 가는 순간까지도 타인을 위해서였어요. 그런 남편이 너무 그 사람다운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우리를 두고 먼저 가버린 것이 야속하기도 했죠. 친정엄마는 며칠을 울기만 하는 저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돌봐주셨어요. 납골당에 남편을 안치하고 나서야 저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이 아이들이 전부라는 것과 반대로 아이들에게도 보호자는 저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약속을 했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그것도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의 엄마라면 더더욱 말이죠. 그렇다고 시댁에 손을 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남편에게는 아래로 남동생이 셋이나 더 있었거든요. 넉넉치 않은 형편에 큰 도련님은 외국에서 박사과정 중이었고, 둘째 도련님은 아직 취업 준비 중이셨고, 늦둥이 막내 도련님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저는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오전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기숙학원 식당에서 일했죠. 그리고 새벽에는 우유와 신문을 돌렸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루에 몇 번이고 지쳐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린 두 딸의 얼굴을 떠올리면, 그리고 먼저 간 남편을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났죠. 덕분에 저는 그나마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벌 수 있었어요. 혼자가 된 딸이 안타까워서 도와주고는 계셨지만 친정엄마도 몸이 불편한 친정아버지를 돌봐야 했기에 몇 달 지나지 않아 우리 세 가족만 남았죠. 다행스럽게도 우리 아이들은 다들 순하고 잘 울지도 않아서 오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냈다가 기숙학원으로 갈 때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처음 영영관님께서는 아이를 데려온다고 하셨을 때는 마지못해 허락하시더니 막상 아이들을 보고는 저보다 더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일에 집중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도 큰아이가 또래보다 어른스럽게 동생을 챙겨줘서 엄마로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어쩜 이렇게 어린애가 보채지도 않고 빵긋빵긋 웃기만 하는지 몰라요. 언니가 얼마나 끔찍하게 챙기는지 둘째는 언니 바라기네요. 정말 너무 예쁘다. 영양관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숙학원의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너무 예쁘다고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하셨죠. 아이들이 심심하지 않도록 스케치북이나 크레파스를 가져다 주기도 하셨고, 집에 굴러다니는 책이라며 읽던 동화책을 가져다 주기도 하셨습니다. 정말이지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우리 공주 둘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큰애의 공부를 봐주지도 않았는데 큰애는 글자도 숫자도 척척 알아서 하더군요. 유치원에서 가르쳐준 모양인지 언제부터인가 선생님들께서 주시는 책을 동생에게 읽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놀랍기도 하고 너무 제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책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기숙학원에서는 제게 식당 안쪽에 방을 제공해 줄 테니 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사는 것이 어떻냐고 말씀해 주셨어요. 대신 하루 3끼를 다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는 다른 일을 그만두었어요.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면서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노하우로 큰애 공부도 봐줄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해를 넘기고 어느새 큰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시댁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은 명절 때나 잠깐 인사드릴까 거의 교류가 없었거든요. 시댁에 갔더니 유학 중이던 도련님이 귀국하셨더라고요. 도련님은 아이들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며 번쩍 아이들을 안아주셨죠. 평소 기숙학원 사감님께서 아이들을 운동장에서 종종 놀아주신 것을 제외하고는 남자 어른을 볼 일이 잘 없었던 터라 아이들이 울면 어떻게 하나 긴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은 금방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좋아했죠. 다른 도련님들까지 합세해서 아이들과 왁자지껄하게 노는 모습을 보고는
안심을 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아서라, 혼자서 애들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할미가 돼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내가 더 미안하지. 얼마 전에 생각나서 납골당에 갔더니 종이꽃이 예쁘게 피었더구나. 저는 큰애가 아빠에게 선물하겠다고 해바라기 접는 법을 배웠다고 하기에 가져다 두었다고 했죠.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먼저 가버린 아들을 생각하시며 잠시 우두커니 서 계시다가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죠. 둘째가 유학 도중에 만난 여자가 있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구나. 주말에 인사하러 온다고 하는데 너도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둘째도 꼭 형수님 계셔야 한다고 그러고. 나도 네가 와주면 좋겠구나. 저는 의외의 제안에 깜짝 놀라면서도 도련님이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꼭 오겠다고 약속을 했죠. 늘 세 식구만 모여 앉아 밥을 먹다가 삼촌들과 할머니까지 다 함께 모여 있다 보니 평소보다 아이들이 엄청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어른스럽게만 굴던 큰애가 너무 즐거워 보여서 제가 다 기분이 좋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험생인 막내 도련님을 제외하고는 도련님들이 아이를 하나씩 업고는 따라 나섰어요. 대학의 연구소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첫째 도련님과 취직한 지 한 달 정도 되었다는 둘째 도련님은 혹시나 힘든 일이 있으면 꼭 자기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없는 살림에 저 공부시킨다고 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아요. 진짜 우리 중에 공부는 형이 제일 잘했었는데 저 공부시켜야 된다고 대학만 졸업하고는 바로 일을 찾았죠. 형 아니었음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러니까 형수님, 제 도움 필요한 일이라면 주저없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말씀만으로도 고맙다고 남편이 이 모습을 봤다면 엄청 기뻐했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소개시켜준다는 여자는 어떻게 만났는지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살짝 쑥스러운 얼굴을 하고는 한국인 유학생 모임에서 만났는데 자기 주장이 강한 편으로 지금은 부모님 회사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카리스마가 있는 편이지만 혹시나 제게 함부로 대하면 따끔하게 혼을 내셔도 된다고 말했죠. 도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서가 만만치 않겠거니 싶었습니다. 자주 인사하고 부딪힐 사이는 아니라 크게 걱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련님을 잘 아껴주고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했는데 아쉽기는 했죠. 하지만 동서 이야기를 하면서 웃는 도련님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런 내색은 전혀 하지 않았답니다. 기숙학원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저는 둘째를 등에 업고는 큰애를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도련님들은 버스도 함께 타고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금방이라고 거절했어요. 큰애는 별다른 짜증 없이 금방 눈을 뜨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는 상황을 이해했는지 제 손을 꼭 쥐고 옆에 섰죠. 버스가 다가오자 갑자기 첫째 도련님께서 제 주머니에 종이봉투를 꾸겨 넣더라고요. 첫 월급이에요. 저 취직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큰형이 저더러 대기만 성형이니까 걱정 말라고 해줬거든요. 그때 약속했어요. 나중에 취직하면 첫 월급은 형한테 주겠다고. 다는 아니지만 형님 대신 형수님이 받아주세요. 저는 이런 돈은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도련님들은 어느새 도착한 버스로 저와 큰애 아이를 밀어 태우고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숙학원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손에 꼭 쥐고만 있었죠. 도련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남편이 남기고 간 흔적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남편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제 기분을 알아챘는지 큰애가 어깨를 기대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주말에 저는 기숙학원에 양해를 구하고 일찌감치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님께서도 새 며느리를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하신 것 같았죠. 시간이 되자 서방님과 함께 동서될 사람이 들어왔어요. 키가 서방님과 크게 차이나지 않을 정도로 크더라고요. 바지 정장을 입은 동서는 길 가다가 만나면 누구든 돌아볼 만큼 미인이었어요. 동서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가족끼리 드시면 좋을 것 같아 준비했다고 선물까지 챙겨왔더라고요. 행동이 시원시원하고 거침없다고나 할까요?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고 확신이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약간은 소심한 편인 도련님과는 상극이 아닐까 싶었는데 식사 시간에 보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이야기 들었는데 아주버님이 일찍 사고로 돌아가셔서 혼자 아이 둘을 키우신다고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여자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며 육아도 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뜬금없는 제 칭찬에 당황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가능했다고 말하고는 웃었죠. 동서와 눈이 마주쳤는데 어찌나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는지 뭔가 저에 대해 탐색하는 걸까 싶기도 했어요. 식사 중에도 자주 눈이 마주쳤는데 무엇 때문인지 밥을 거의 먹지 않더라고요. 긴장 탓은 아닌 것 같았어요. 음식이 잘 맞지 않는지 아니면 냄새에 예민한 것인지 입을 틀어막고 인상을 쓰더라고요.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저런 표정을 짓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음식이 불쾌한 경우이더라고요. 물론 제 오해라면 좋겠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는 서방님의 결혼은 정말이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우리 결혼할 때는 이것저것 챙긴다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서방님과 동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하루는 건네줄 예물이 있다고 하면서 기숙학원 근처까지 왔죠. 저는 저녁 준비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다녀오겠다고 말하고는 동서가 부르는 곳으로 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한층 더 화려한 의상을 입은 동서는 멀리서도 보일 정도였어요. 동서는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를 하나 내밀더군요. 형님께 예물 하나 정도는 챙겨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별로 비싼 것도 아니니까 받아두세요. 혹시 급전이 필요하면 팔아서 쓰셔도 되거든요. 진짜라서요. 빠르게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는 동서를 보며 저는 이런 것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거절했어요. 동서는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다시 제게 상자를 내밀면서 말했죠. 아주버님이 살아계실 때 그이한테 잘했다는 거 알아요.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었거든요. 아주버님, 동생 사랑이 대단하셨죠. 그이가 그걸 비처럼 떠안고 살아가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목걸이 거절하지 말고 넣어두세요. 마치 저를 서방님께 기생해서 사는 기생충처럼 보는 시선에 기분이 확 상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바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이미 저를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죠. 동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한 번도 뭔가를 바란 적이 없어. 앞으로도 그런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괜한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 형편도 어렵다면서 뭘 자꾸 그렇게 빼세요. 형님이 받는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 체면 차리지 마시라고요. 앞으로 우리 그이 승승장구 할 일만 남았는데 발목이라도 잡으시면 제가 곤란하거든요. 귀찮다는 듯이 제게 내미는 상자를 솔직히 저는 확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뭐 얼마나 잘났다고 저한테 와서 이러는지 어이가 없었죠. 저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무슨 벽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동서 마음대로 해. 그리고
이런 일로 바쁜 사람 불러내지 마. 저는 그렇게 동서를 남겨두고 벌떡 일어나서 학원으로 돌아왔죠.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을 정도의 기분이었어요. 되도록 동서와는 거리를 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방님의 결혼식은 정말이지 호화롭다는 말이 너무나도 잘 어울렸어요. 동서의 집안이 재력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정말 서방님이 엄청난 집의 여자와 결혼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동서와 거리를 두겠다는 제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기숙학원의 시간표에 맞춰서 메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네는 또래들이 보는 책보다 어려운 것들을 능숙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둘째 역시 말이 많아지고 활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딱 지금처럼만 지낼 수 있었으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을 정도였죠. 딱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었어요. 다만 둘째가 평소보다 체온이 좀 높았죠. 저는 해열 시럽을 먹이고는 곧 떨어지겠거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의 열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내리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열은 왜 이렇게 안 내리는 거야? 당황해서 발만 구르던 저는 결국 새벽에 둘째를 업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한창 잠들어 있었을 상황에서 강제로 깨웠음에도 큰애는 울지도 않고 제 가방을 들고 따라왔죠. 병원에 도착해서도 저는 계속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응급실에서는 급한 처치는 했지만 상황을 보고 다른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죠. 저는 초조하게 아이의 열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이의 열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몇 가지 더 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소아과 선생님께서 탈장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쉽게 눈치챌 크기도 위치도 아니라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수술로 금방 완치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수술이요? 이게 수술 시간은 길지 않아서 당일 수술하고 퇴원할 수 있지만 지금 둘째가 열이 올라서 컨디션이 나쁘기도 하고 나이도 어려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셨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직장과 큰애 아이의 학교에 연락을 취하고는 입원 수속과 수술에 관한 설명도 들어야 했죠. 설명해 주시는 간호사 선생님께서도 어렵지 않은 수술이라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겨우 마음을 다잡고 나니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들어가는 돈을 감당하기에는 제가 가진 것이 너무 없었거든요. 버는 돈은 족족 애들 앞으로 된 적금에 결혼 초반에 대출받았던 것을 갚는데 돈이 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저는 급한 마음에 빌릴 곳이라도 찾아볼까 했지만 시댁에도 친정에도 쉽게 손이 가지 않았죠. 양쪽 사정 다 아는데 부족한 수술비를 빌려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동서의 힘을 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동서는 제 전화에 불쾌한 감정을 여전히 드러내며 지금은 많이 바쁘니 1시간 뒤에 전화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 1시간이 제게는 정말이지 1년과도 같았어요. 초조한 마음으로 전화를 기다리는데 1시간이 조금 넘어서야 다시 전화가 가능했죠.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바쁘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빨리 하세요. 둘째가 지금 탈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좀 부족해서 30만 원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급해서 그래.
동서는 콧웃음을 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자존심이 너무 상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참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문을 걸었죠. 그러게. 그때 제가 주는 예물 받았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고작 3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부르다니. 진짜 어이가 없네요. 형님은 그런 돈도 없으면서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거절하신 거예요? 그때 거절했던 건 정말 서방님이 빚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받을 필요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아이가 그때는 나름 고고한 척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급하니까 그 거지근성이 그대로 나왔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싶으세요? 없는 사람들은 꼭 이런 상황에서 자존심 챙기면서도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려고 한다니까. 결국은 돈 달라는 소리 하는 거면서. 안 그래요, 형님? 동서의 비웃는 얼굴이 생생하게 그려졌지만 저는 끝까지 참았어요. 제 자존심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먼저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동서는 좀처럼 대답을 하지 않고 자꾸만 제 속을 긁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빌려주면 갚을 수는 있고요? 저한테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형님께는 다르잖아요. 설마 그냥 구걸하러 전화하신 건 아니죠? 그럼 진짜 거지 새끼인데. 동서,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하잖아. 거지 새끼라니. 나도 염치 없는 것,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 아이가 아픈 것만 아니면 동서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란 소리도 안 했어.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하찮은 듯이 말을 해? 봐봐. 이제야 본성을 드러내시네. 형님, 지금 형님이 저한테 돈을 구걸하시는 입장인데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하죠.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돈을 빌려드릴 것 같아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끊어버리고 싶었는데 제 맘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동서는 제 반응을 즐기는 듯이 할 말이 있으면 더 해보라고 계속 사람을 긁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는 상황이 급하다고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서는 큰 소리로 웃었어요. 봐! 결국에는 이렇게 비굴하게 나올 거면서. 형님, 저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이들 생각해서 방금까지는 그냥 돈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주제도 모르면서 납작 엎드려도 될까 말까인데 뻣뻣하게 저 가르치려고 하시는 걸 보니까 아직 덜 급하신 모양이네요. 그쵸? 자기 주제가 파악되면 그때 연락하세요. 뭐 그때도 제가 적선할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서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당황스러웠죠. 다시 전화를 걸까 하다가 마지막 동서의 말이 생각나서 전화를 걸지도 못했습니다. 당장 돈을 구해야 하는데 어디다 말을 해야 할지 눈앞이 막막했죠. 그때였습니다. 영양가님께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탈장 수술에 관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수술은 언제 하기로 하셨어요? 수술비는 마련되셨고요? 저는 망설이면서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영양가님은 깜짝 놀라시더니 얼마나 부족하기에 그러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30만 원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저희 아이들과 잘 지내주셨지만 이런 이야기까지 해도 되는지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런 와중에 드는 생각은 혹시나 돈을 좀 빌려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영양가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당장 계좌로 보내줄 테니 계좌번호를 불러보라고 하셨죠. 저는 정말 빌려주실 거냐고 괜찮으시냐고 몇 번이나 물었어요. 지금 급한 대로 빨리 수술 진행해야 되잖아요. 어서 계좌번호 부르세요. 아이가 아프다는데. 그리고 혹시 병원에 필요한 물건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탈장 수술 저도 어릴 때 했는데 괜찮아요. 금방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따뜻한 그분의 말이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사람은 온갖 모욕을 주면서 사람을 거지 새끼 취급하는데 말이죠.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더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급한 것들을 해결하고 나니 동서와의 전화통화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났어요. 저는 어떻게든 동서에게 되갚아주고 말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비록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하든 계란으로 바위치기겠지만 두고 보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의 일은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큰애아이가 다 기억하고 있는 줄은 말이에요. 둘째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동서와는 아예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명절 때도 잠깐 인사만 드리고 나왔고 다른 가족 모임에도 일절 참석하지 않았죠. 시어머니도 도련님도 무슨 일이라고 물었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서의 일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어줄지도 의문이었지만 고자질하듯이 끝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동서는 그런 제 반응이 우습다는 듯이 피식거리며 웃기만 했죠. 세월은 참 빨리 흘러갔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도 15년이 넘었네요. 저는 기숙학원에서 꾸준히 일을 하다가 틈틈이 모은 돈으로 식당을 하나 열었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줄 아는 것이 집밥을 맛있게 만드는 일이라 식당을 열기만 했지만 처음에는 많이 불안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들 찾아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크기도 조금씩 커졌죠. 혼자서도 모든 일을 척척하던 큰애는 남편을 닮았는지 공부머리가 있어서 줄곧 학교 다닐 때도 전교 1등만 하더니 검사가 되겠다고 시험도 단번에 패스하고 검사 임용 발표만 남겨두고 있었죠. 탈장 수술 이후에도 그렇게 병원을 내 집처럼 다니던 둘째도 지금은 건강해져서 의대를 다니고 있고요. 다들 제게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하지만 저는 반대로 제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일도 잘 풀리고 식당 일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나날이었죠. 1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은 동서에 대한 악감정을 제외하고는 많은 것들을 희석시켰어요. 물론 여전히 동서를 마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복수를 다짐했던 저도 많이 늙었는지 그냥 서로 안 보고 살 수 있으면 다 잊고 살자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제 인생에서 더 이상 동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길 바랬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과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가 동서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무슨 해외에 나간다고 해서 거진 10년은 안 보고 살았는데 이렇게도 맞으실 수 있구나 싶었죠. 저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싶었는데 동서가 먼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어머 형님, 요즘 좋으신가 봐요? 백화점도 오시고. 10년 전만 해도 이런 것은 꿈도 못 꾸셨는데 말이에요. 역시나 동서는 첫인사부터 사람을 무시하고 시작했죠. 저는 대꾸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에 그대로 지나치려고 했는데 동서가 자꾸 붙들었어요. 잘 지내셨죠?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네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른을 보고 인사도 안 하니? 도대체 뭘 보고 배운 건지. 하여튼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아이들은 마지못해 인사를 하고는 잔뜩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죠. 큰애가 뭔가 따져들려고 하는 눈치였기에 저는 아이들을 당기며 그냥 가자고 했죠. 똥이 어디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데 동서가 좀처럼 놔주지를 않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것 같았죠. 할 말이 있으면 빨리 해. 동서, 우리가 서로 말 섞어봤자 피곤하기만 더 하겠어? 각자 갈 길 가자고. 그리고 우리 애들 가정교육은 내가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동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말은 아니니까 신경 꺼. 동서는 사람 서운하게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하더니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는
이번에 아들이 귀국해서 자기 일을 돕기로 했다면서 다가오는 금요일에 식사 자리 만들었으니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죠. 그 자리 뭐가 아쉽다고 가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일정이 바쁜데 말이죠. 동서는 그렇게 격식이 필요한 자리도 아니니 부담 갖지 말고 와서 즐기셔도 된다고 말하면서 초대장을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무슨 식사 자리에 초대장까지 있어야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작은어머니, 다가오는 금요일이면 저희도 좀 바빠서요. 초대해 주셨는데 가기 어려울 것 같네요. 제가 임용시험 발표가 날 예정이라서 저도 엄마도 다른 일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거든요. 거기다 동생도 시험 기간이고요. 동서는 고작 교사 임용 발표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느냐며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직장이 없이 그렇게 사느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둘째에게는 시험 공부는 평소에 해둬야지 그렇게 뭐라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잔소리를 했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으스대는 동서의 꼴이 우습기도 하고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 싶기도 했어요. 우리 큰애야 검사 시험 치고 발표 기다리는 중이고 둘째는 동서가 말하지 않아도 잘하고 있거든. 의과 본과 공부가 어디 쉬워야지. 오늘도 공부만 하지 말라고 데려온 거니까 동서 염려는 그냥 넣어두고 이만 가지. 바쁜 사람 그만 붙들고. 동서는 제 말에 금방 얼굴을 붉히면서 상상조차 못했다는 얼굴로 아이들을 번갈아가며 보았죠. 그러더니 제게 진짜 애들이 검사 시험에 의대 본과생이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속여서 뭐하게.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찾아가는 중인데 뭐가 부끄러워서 숨겨, 내가. 동서는 의대는 지방으로 갔냐고 묻더군요. 저는 피식 웃으면서 Y대라고 했더니 이제는 아예 얼굴빛이 검게 변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답니다. 저는 뭔가 동서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큰애는 무슨 이런 일로 기분을 좋아하냐고 하더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더 좋은 일을 만들어주겠다고 말이죠. 저는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큰애는 그냥 모르셔도 된다고 하면서 자신은 아직 잊지 않았다는 등의 영문을 알 수 없는 소리만 했어요. 당시에 저는 그냥 가볍게 흘려듣고는 기분 좋게 백화점 구경을 시작했답니다. 동선에는 완벽하게 귀국한 것인지 이후로도 몇 번 시댁에서 마주치는 일이 있었지만 큰일 없이 잘 지나갔어요. 당연히 예전처럼 저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딱히 먼저 말을 붙이는 일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서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딱히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처음에는 그냥 무시를 했죠. 전화를 받아봐야 서로 좋은 소리 할 수 없는 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끈질기게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저는 결국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 형님, 제가 지금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는지 아세요?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진짜? 동서는 대뜸 소리부터 질렀어요. 저는 이렇게 나올 거면 전화는 바로 끊겠다고 했죠. 원래라면 더 날뛰었을 동서가 갑자기 마음이 급해서 그랬다고 사과를 하는 게 아닙니까? 뭘 그런 걸 가지고 놀라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미안하다는 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요. 형님 혹시 수연이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수연이랑 만날 수 있게 자리라도 마련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말 제가 급해서 그래요. 동서가 우리 큰애는 왜? 요즘 큰 사건이 배정됐다고 바빠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동서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큰애를 찾아? 동서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큰애와 어떻게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큰애에게 물어보겠다고 말하고는
동서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전화가 또 오더군요. 동서는 진짜 너무 급하다고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했죠. 저는 이유가 뭐기에 연락처를 달라고 했다가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가 난리냐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라고 했죠. 들어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말이에요. 동서는 이유는 절대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큰애만 찾았어요. 저는 그럼 다시 연락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대체 동서가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큰애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갑자기 무슨 전화예요?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오늘은 집에 들어갈 건데. 이야기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많이 바쁘니? 사실 너희 작은어머니가 전화가 와서는 자꾸 너를 찾아서 너랑 얘기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전화가 오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너 뭐 아는 거라도 있어? 큰애는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하더니 벌써 전화가 왔느냐고 물었어요. 당연히 전화가 올 줄 알았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죠. 저는 무슨 이유냐고 물었지만 큰애는 웃느라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엄마, 또 작은어머니 전화 오면 차례로 연락드리고 있을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세요. 혹시나 그 말 듣고서도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그런 태도가 불리하게 적용될지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하느냐고 그렇게 말해주시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집에 들어가면 할게요. 저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딸아이가 하라는 대로만 전달했죠. 동서는 득달같이 식당으로 찾아와서는 어떻게 당장 만날 수 없겠느냐고 계속 저를 괴롭혔죠. 그러면서 이유는 죽어라 말하지 않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신발도 채 벗지 않은 큰아에게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큰애는 엄마까지 왜 이렇게 성미가 급하시냐고 하더니 자기가 말한 대로 전달했냐고 물었죠. 이거 아직 기사되기 전이라 절대 소문나면 안 되는 일이긴 한데 이번에 귀국했다는 기태요. 아무래도 검찰 조사 받을 것 같아요. 최근 마약 관련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추적하다 보니까 기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놀았다는 친구들이 다 마약 소지 혐의로 걸렸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작은 아버지네 기태 녀석도 조사받게 되겠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약이라니 그런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혐의가 확실하냐고 물었지만 큰애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봐서는 마약을 복용한 것 같지는 않은데 들여오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마약을 소지하는 것도 그리고 밀반입에 도움을 준 것도 가볍게 볼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왜 그렇게 동서가 마음을 졸이며 큰애를 찾았는지 납득이 갔어요. 그럼 아직 영장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조사만 받는 건데 너희 작은어머니는 나한테 와서 널 그렇게 찾는 거야? 작은아버지 아시면 아무래도 한바탕 난리 나지 않겠어요? 작은아버지 몰래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정식 조사 요청이 가기 전에 저를 만나서 어떻게든 무마시켜볼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믿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엄마도 괜히 받아주지 말고 그냥 모른 척 계속하세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알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그런 큰일에 친척의 이름이 끼어 있으면 혹시나 불편한 것은 아닐까 큰애의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일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에 저 역시 안도할 수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동서는 큰애를 찾으며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아예 무시를 하기로 했죠. 하지만 동서가 어디 보통 사람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에 지금 저한테 이렇게 쩔쩔매는 것도 못 견디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을 사람인데 이런 상황을 견디고 있을 리가 없었죠.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영업방해로 확 신고해버릴 테니까 당장 나가. 알겠어? 형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전화 한 통 해달라는 부탁이 뭐 그렇게 어렵다고요. 그냥 수연이랑 전화만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실 일이에요? 우리 딸한테 전화해서 뭘 부탁할 줄 알고 내가 자네를 몰라? 나한테도 이렇게 난린데 우리 큰애한테는 오죽할까? 내가 말했잖아. 순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 말 외에는 해줄 말이 없다는데 뭘 더 어떻게 하라고 이 난리야? 동서는 자기가 이대로 넘어갈 것 같으냐고 씩씩거리더니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하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는 전화가 일체 없었죠. 큰애는 기태가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과 곧 기사거리도 나올 것 같다고 따로 알려주었어요. 얼마 후 정말 큰애의 말대로 마약과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그 중에는 당연히 기태 이야기도 있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자초지종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자세하게 아는 것은 없는 터라 저도 아무 말씀도 못 드렸죠. 급기야 서방님도 전화가 오셨어요. 큰애에게 민폐를 끼친 것 같다 미안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기태는 해외에서 이미 마약 문제로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더라고요. 동서가 서방님 몰래 수습한다고 고생을 좀 했나 본데 이번 조사 결과 그것까지 다 드러나게 되었다고 해요. 서방님은 극대노하셔서 당장 이혼하자고 난리셨고 동서는 절대 이혼은 못한다고 매달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한탄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죠. 솔직히 저는 서방님께는 죄송하지만 동서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과거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라고 비꼬고 심지어 거짓 취급까지 한 사람이 누구였던가요? 언젠가는 천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천벌이 지금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큰애는 알고 있었다는 듯이 속 시원하냐고 묻더군요.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속 시원하냐니 작은 어머니 저렇게 된 거 말하는 거야? 엄마야 뭐. 그런데 그걸 네가 왜 궁금해하니? 엄마는 내가 아직도 기억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때 동생 병원비 30만 원 달라고 전화했을 때 저도 곁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제가 그날을 잊었을 것 같으세요? 저는 큰애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고작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그때 일을 마음속에 계속 담고 있었다는 사실이 괜히 마음이 아팠죠. 그런 나쁜 기억은 저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했는데 말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작은 어머니가 받으실 벌은.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거든요. 저는 큰애의 말에 이번 일도 우연히 벌어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혹시 기태가 마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죠. 큰애는 미리 계획했던 일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자기에게 마약 건수가 배당이 되었고 그 부분을 조사하다 보니 기태가 해외에서 보냈던 기간과 겹치는 사람들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태를 먼저 조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때마침 귀국을 한 것이라고 말이죠. 큰애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했지만 웃으며 말하는 큰애의 모습에서 전혀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았죠. 서방님과 동서가 별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동서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아예 집으로 찾아왔죠. 동서는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번에 큰애가 아직 동서에게 벌어질 일들이 더 남았다고 말한 것이 기억이 나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동서는 입을 꾹 다물고는 저희 집 거실에 버티고 앉아서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 때 큰애가 작은애와 함께 귀가했습니다. 동서는 큰애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 저는 깜짝 놀라며 급히 그 앞을 막아섰죠. 결국 제 손에 팔목이 붙들린 동서는 이거 놓으라고 난동을 피웠어요. 책상 앞에서 펜대만 굴리던 사람이 어디 저한테 힘으로 대나요? 결국 동서는 큰애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는 억지로 소파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작은어머니, 저를 찾아온 시간도 있으세요? 아마 지금쯤이면 정신없이 바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장부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시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것 정도는 알고 계시죠? 내가 너랑 무슨 원수를 졌다고 이렇게 나와? 왜? 너희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시디? 그래? 형님이 저 엿먹이라고 시키셨어요? 동서, 말 조심해. 내가 뭘 했다고 또 나한테 화살이야. 뜬금없이 찾아와서는 우리 딸들한테 달려들질 않나. 지금 제정신이야? 다 형님 때문이잖아요. 음흉하게 뒤에서 일 꾸미셨으면서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동서는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여전히 큰애를 똑바로 노려보고만 있었어요. 큰애는 그런 동서의 모습을 보고는 피식 웃더니 누구 탓을 하느냐고 하더군요. 작은어머니, 탈세는 작은어머니 회사가 한 일이죠.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제가 뭘 했다고 이렇게 오셔서 따지세요? 법을 어긴 것도 작은어머니지 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무슨 원수를 졌냐고요? 뭐 작은어머니랑 저희 집이 좋은 관계는 아니죠. 그렇다고 제가 없는 죄를 만들지는 않아요. 저는 탈세라는 소리에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었죠. 작은애가 귓가에 속삭이기를 동선의 집안에서 운영 중인 회사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세금을 적게 내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다 밝혀질 것 같다고 말이죠. 다른 기업들도 다 그 정도는 해. 우리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아? 그런데 왜 우리만 그러는데? 그거 나를 타깃으로 두고 하는 거 아니야? 맞지? 솔직히 말해. 너 일부러 이렇게 한 거지? 다른 기업들 사정까지는 알고 싶지 않고요. 이번 일은 제 담당 건수도 아니에요. 왜 제가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작은어머니? 저는 탈세 이쪽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헛발질 그만하시고 검찰 조사 받을 준비나 하세요. 동서는 큰애의 말에 울컥했는지 몸을 들썩였어요. 지금 누구한테 손을 대려는 거야? 검찰하고 관련만 있다 하면 큰애를 찾아오는데 동선의 일은 동선의 선에서 해결해. 우리 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찾아와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내가 어떻게 나올지 보고 싶으면 어디 마음대로 해봐. 제가 안 했다고 해도 믿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작은어머니, 제게 물어보셨죠? 무슨 원수라도 졌냐고 말이죠. 작은어머니는 까맣게 잊으셨겠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그때 우리 둘째가 아파서 30만 원이라는 수술비 필요했던 그날 작은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큰애의 말에 동서는 사색이 되어서 바라보았어요. 작은애는 이게 다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마음 같아서는 그 일만큼은 알지 못하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어떻게 손을 쓰기도 전에 큰애의 말은 계속되었어요. 저희가 구걸한다고 하셨죠? 엄마도 저도 아픈 동생도 다 거지 새끼 취급하시면서 사람을 이리저리 가지고 놀기만 하셨고요. 결국 돈은 빌려주지도 않으셨잖아요. 잊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니까. 작은애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하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동서에게 따졌죠. 동서는 대꾸도 못하고 아랫입술만 깨물더군요. 큰애는 그동안 본 적 없는 얼굴을 하고는 동서에게 말했어요. 작은어머니, 도와달라고 거지 새끼 마냥 구걸하지 마시고 당장 돌아가서 준비나 제대로 하세요.
탈세 혐의가 크면 벌금 정도로는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2번 다시 저희 엄마한테 연락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때는 제가 검사직을 걸고서라도 작은어머니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버릴 거니까요. 동서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허둥거리며 도망치듯 저희 집을 나갔습니다. 동서가 가고 나서 한동안은 저도 작은애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큰애는 헛기침을 하더니 이런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더군요. 저는 큰애를 꼭 안아주었어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던 작은애는 자신도 안아달라고 하면서 끼어들었죠. 저희 세 식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 토닥여주고 있었답니다. 동서의 일은 큰애의 말대로 진행되었어요. 생각보다 탈세를 진행해온 기간도 길었고 그 금액도 보통 큰 금액이 아니라 벌금으로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그 외에도 국내 문화재 다수를 해외로 밀반출했다는 흔적도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사건이 커지는 바람에 큰애도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밀반출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큰애도 당황했더라고요. 도대체 작은 어머니는 어디까지가 끝인 건지 알 수 없다고 말이죠. 그 여파는 서방님께도 이어졌어요. 교수로 있던 학교에서 퇴출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결국 별거 중이었던 서방님은 아예 이혼하자고 통보를 했지만 동서 쪽에서는 절대로 못한다고 난리라서 결국은 소송까지 가기로 한 상태였죠. 하루는 서방님이 집으로 저녁에 찾아오셨더라고요. 한참을 차만 홀짝이던 서방님은 동서를 만나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서가 이 모든 일을 큰애가 꾸몄다는 말을 했다고 하셨죠. 서방님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서방님께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씩 다 고백했어요. 예물 사건부터 시작해서 작은애의 병원비 이야기까지 모두 말이에요. 서방님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듣고만 계셨어요.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도 한동안은 가만히 주먹만 굳게 쥐고 움직이지 않으셨죠. 저 역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느꼈기에 서방님께서 정리가 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서방님은 굳은 얼굴로 왜 자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고, 예전에 알았더라면 지금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겠느냐고 하셨죠. 제게 말 못했던 형수님이 원망스러우면서도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았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 일에 조카까지 말려들게 만들어서 정말 형수님,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상황에 작은 애까지 아프고 나니 가족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고요. 저도 큰애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서방님은 별다른 말씀 없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가셨어요. 축 처진 뒷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제가 다 한숨이 나왔죠. 동서는 결국 징역을 받았어요. 옛 어른들 말씀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라는 말이요. 동서의 지금 상황은 다 동서가 자초한 일이니 누굴 탓하겠어요. 교도소에서 동서가 지난 시간을 후회하고 반성했으면 좋겠네요.